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퇴근 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기에 조금 의아했지만 이유시겠거니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집 안 곳곳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거나 누군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분명히 우리 층에는 나와 한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혼자 있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나를 응시하는 낯선 얼굴이 보였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감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에 대해 검색해보다가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그 이후로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기이한 체험담이 많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나는 다른 방도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밤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라고 간절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내 방 바로 옆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다. 비로소 나는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의 의식을 풀어주는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원한이 얽혀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으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 의식을 진행하는 날 아파트는 묘한 정막에 휩싸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지만 창문이 흔들리고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무당은 집중하여 복잡한 주문을 외웠고 갑작스레 방 안의 온도가 차가워졌다. 그러던 중 나는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짧은 영상처럼 지나간 낯선 장면을 보게 됐다. 그곳에는 과거에 이곳에 살았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다 두려움 속에 생을 마감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의식이 끝난 후 무당은 나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 영혼은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요. 오래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는 모든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도 복도에서도 더 이상 낯선 존재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그 밤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알아차렸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을. 그 이후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딘가에서 나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존재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싹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공포썰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따르면서 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시험 준비로 밤을 쥐새우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쐬었다. 조용한 밤거리에 냉랭한 바람이 불어오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그때 민수의 시야에 어떤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골목길 끝에 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 아래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민수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밤이 늦었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점점 신경 쓰였다.
그는 뭔가 잘못됐나? 라는 의구심에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3시가 되자 갑자기 창문 밖에서 똑똑똑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누구지? 야심한 새벽에 누가 창문을 두드린다는 것인가? 그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안도가 되었지만 그때 문득 뭔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커튼을 닫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었지만 무언가 그를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창문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들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 틈새로 바깥을 보았다. 그 순간 아까 그 여자가 길한 보판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가로등에 의해 어슴푸레하게 보였고 표정이 없는 듯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마치 민수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게다가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민수는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고 그 과정에서 방 안의 의자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문 앞에 도달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그는 방 문을 잠그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왠지 모르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민수는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을 노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창밖 거리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날이 밝았고 민수는 꿈이라도 꿨던 걸까 싶어 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침대 옆에는 분명 하얀 옷의 여자가 떨어뜨린 듯한 작은 물방울 자국이 맺혀 있었다. 민수는 다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시시때때로 그 여자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가족들은 민수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여겼고 결국 민수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내게 됐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민수는 밤이면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창밖에서 여전히 그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환영에 시달렸다. 이상한 점은 민수가 그 여자의 대해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는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수가 사라진 소식을 들은 그 주택가의 한 이웃이 이사를 떠나며 살짝 말하기를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유령이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수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유학을 갔다거나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추측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없어진 후 가끔씩 그 집을 지나가다 보면 밤이면 불이 켜진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이런 공포설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두려움을 안겨준다. 특별히 괴기한 사건이나 귀신, 미스터리한 인물 출연은 다양한 해석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일상에서의 작은 긴장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쓸 때는 실제 생활과 공포 요소를 적절히 결합시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이 있었다. 이름은 상우였다. 상우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뒤척거리던 상우는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웃는 소리 같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궁금증이 일어난 상우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고요했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상우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러 친구들과 만났다. 그곳에서 어젯밤의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최근 마을에 괴담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마을 어귀에 나타나는 귀신의 소리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들린다는 것이었다. 웃는 귀신 이야기 말이야. 불과 며칠 전부터 새로 생긴 소식이야. 상우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어젯밤 들은 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저 장난처럼 말했지만 상우의 마음에는 묘한 경계심이 생겼다. 며칠 후 상우는 그날의 일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듯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상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가 가리키는 곳은 가장자리에 오래된 폐가였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이었다. 폐가에 도착한 상우는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층 더 음산한 느낌이 그를 감쌌다. 그때였다. 웃음소리는 멈췄고 대신 무거운 침묵이 폐가를 안갔다. 상우는 뭔가 이곳에 남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상우의 등 뒤에 서문이 갑자기 닫히며 끼익 소리가 났다. 상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그의 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다. 상우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 일을 가족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그저 꿈을 꿨을 거라고 웃어 넘겼다. 그날 밤 상우는 다시는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상우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야외에서나 집안에서나 항상 그의 주변에는 미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상우는 서울로 돌아와서 대학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때때로 밤에 그에게 다가와 잠을 방해했다. 상우는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상우는 지하철역에서 낯선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상우를 보자마자 갑자기 다가와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들은 너를 잊지 않았어. 조심해. 상우는 그 순간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경고였다. 상우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웃음소리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항상 뒤를 조심하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며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그의 밤은 계속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마을의 또 다른 괴담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다. 누구도 그 웃음소리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며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하며 지나가곤 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괴담일 뿐이라지만 그 마을에선 누구도 밤에 웃음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